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이동규입니다. 네, 그동안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좀 이 자료를 좀 만들다 보니까, 교재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강의를 많이 못 올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가능하면 좀 영상을 많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 채널인 이동규 TV를 통해서 부동산과 개론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강의를 올해 지금 한 10일간까지 올려놨는데요. 일단 제 유튜브 채널 한번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여기 검색창에, 네, 검색창에 제 이름 이동규 TV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제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 채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이동규 TV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동영상, 여기 재생 목록이 나와 있죠. 여기 동영상을 클릭하시면요. 지금 강의가 지금 이렇게 한 11개쯤 현재 좀 올라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이 영상들은 예전에 제가 다 올려놨던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촬영을 해서 다시 올리고 있는 그런 영상들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전에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조회수가 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재생 목록이라고 있죠. 자, 여기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네, 제가 전에 여기 부동산 투자론까지 이 강의가 올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이후의 거, 일단 금융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이라든지 관리, 마케팅, 감정평가까지 강의를 쭉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했던 그 11강 교차 탄력성까지는 뭐 그때까지는 보셔도 되고요. 그 이후 강의는 여기 나와 있는 재생 목록에 나와 있는 이 강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생 목록에 보시면 단원별 동영상 강의 업로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 있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강의를 한번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예전에 뭐 공부를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가능하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뭐 자기들이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어, 기초적인 이론 내용을 듣는 걸 예사로 여기고 그냥 문제 풀고 빨리빨리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그것도 뭐 하나의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공부는 좀 엉성하고요. 실제로 그런 우리 공부를 하셨던 분들 막상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잘 모르세요.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얼버무리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로 그 내용들 알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1차 과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꼭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지루하다 싶으시면 네, 배속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생 목록에 이렇게 단원별 동영상을 올린 이유는요. 저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백과사전과 같은 역할을 좀 했으면 싶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희 여기 단원별 동영상 들어가셔서 거기 해당 파트에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생 목록에 나와 있는 강의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들으셔라. 최소한 3회독 이상을 하시는 게 원래 3번 이상은 봐야 됩니다. 원래. 네. 그래서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요. 그럼 제가 앞으로 거기 이제, 추후에 뭐 기출문제 강의라든지 또는 뭐 기타 특강 같은 거 있잖아요. 마무리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으로 제가 업로드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급박하게 최근 트렌드상 올해 이 문제가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업로드되고 업데이트되는 강의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부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5월까지는 1차 과목이
한 60점 정도가 최소한 55점에서 60점 정도가 나와야만 동차 합격이 가능하다고 늘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 1차 과목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돼야 된다. 그래서 제 채널이 여러분들 1차 과목 정리에, 특히 학개론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저는 항상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좀 강의를 좀 그때그때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투자론까지 강의가 올라가져 있거든요. 그거를 꾸준히 이렇게 보시면서 이론에 대한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출문제 강의도 아마 제가 조만간 아마 올릴 겁니다. 그럼 그거 같이 이론 공부하고 기출 강의 이렇게 하시면 뭐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요. 중요한 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꾸준한 반복. 그렇게 하시면 누구나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먼저 부동산 금융론 첫 번째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금융론인데요. 제가 부동산 금융론을 하기 전에 우리 부동산 금융론에 나와 있는 큰 이름, 뼈대라 그럴까요? 제가 한번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네, 지엽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 큰 뼈대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이 있으면 그 금융론 안에 어떤 서버 제목들이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단원별 공부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동산 금융론은 네 문제에서 여섯 문제 가량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출제가 물론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론은 일단 먼저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가 있어요. 자,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는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부동산 금융론을 내가 공부할 텐데 부동산 금융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이런 것들이 있구나. 금융의 종류, 이자율 이런 큰 제목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 안에는 또 어떤 게 있지? 이런 것들 항상 공부를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부동산 금융의 종류에 이렇게 주택 소비 금융도 있고 주택 개발 금융 그리고 지분 금융, 부채 금융, 메자닌 금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특히 이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요 지분 금융, 부채 금융, 메자닌 금융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가 일단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금융론 네 문제, 여섯 문제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기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인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인데요. 여기는 이게 출제가 그렇게 한 문제짜리로는 잘 나오진 않고 보통 여기는 지문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당의 상환 방법인데요. 여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냥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자, 그 다음, 이 저당의 상환 방법에는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점정식 상환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 주택연금인데, 주택연금도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고, 올해 출제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파트가 저당에 유동하고요. 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저당 유동화에는 이렇게 큰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여기 MBS의 종류가 특히 중요하다. 그럼 여기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되면 여기 네 개 정도, 그죠? 네 문제 정도. 자, 그다음 프로젝트 금융도 한 2, 3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년 나옵니다. 음. 그 다음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건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 얘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물론 하다 보니까 뭐 번호 적은 것 자체가 그죠? 출제 예상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율 정도만 빼고는 이렇게 큰 8개, 7개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먼저 금융론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파트가 어떤 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각 파트에는 어떤 작은 소제목들이 있고 그 작은 소제목들 중에서는 어디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더라 이런 것들을 먼저 머릿속에 큰 지도가 그려진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이 임박하고 5월달, 6월달쯤 됐을 때는
부동산 학개론 책 한 권에 책 한 권에 어떤 파트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항상 머릿속에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학개론을 40문항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론 첫 수업, 부동산 금융의 종류 있죠? 부동산 금융의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약집, 이제 우리 교재 있죠? 지금 88페이지인데요. 조금 한두 페이지 차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은데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뭐 칸을 좀 넘긴다든지 공간을 띄우다 하다 보면 한두 페이지가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신 책을 그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요. 이 부동산 금융이라고 할 때, 이 금융이라는 거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요약집, 이론 수업은 최대한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세하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보셨을 때, 좀 더, 아까 백과사전처럼 내용을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세한 걸 좀, 뭐, 이렇게 너무 막 자세하게 할 필요 있느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자체가 학개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는 부분들 넘어가고요. 뭐 그런 것들만 좀 선별적으로 들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금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금자하고 융자를 따서 금융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금의 융통이라는 거는 결국 자금의 조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은 자금의 조달과 관계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금융론입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금융론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금융의 종류죠. 네, 부동산 금융의 종류입니다. 자,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는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먼저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택 소비 금융과 주택 개발 금융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일단 주택 소비 금융이 뭐고 주택 개발 금융이 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 소비 금융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름을 보시면 주택 소비금융이죠. 네, 주택 소비금융. 그럼 이 말은 내가 주택을 소비하기 위하여, 이름 그대로, 그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하여 금융 자금을 조달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주택 소비금융이 뭐냐?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주택 구입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별표하세요. 주택 구입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합니다. 여기 주택 동그라미 별표하세요. 자, 그래서 이 주택 소비금융은 일단 여기 주택개발금융 있잖아요.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차이점.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은 이름 그대로 주택을 소비하기 위한 금융이고 주택개발금융은 뭐겠습니까? 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금융인 거. 목적 아시겠죠? 그리고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는 거예요. 시험에 신용을 담보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용 담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주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주택개발금융은 건설회사들이, 여기 건설업자 있죠? 여기 줄 칠게요.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건축할 때 자기가 만약에 1층까지 올렸으면 1층만큼 올린 그 진행률에 따라 대출을 받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축대부라 그래요. 건축물에 대해서 1층, 2층, 3층, 4층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자기들이 진행된 진행률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두 개의 차이점 아셔야 되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주택 소비금융은 소비자 금융입니다. 소비자 금융. 왜 소비자 금융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또는 수요자 금융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입니다. 공급자 금융이라는 거는 뭐 공급자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죠. 건설업자니까. 또는 돈을 왜 필요로 하느냐? 공급해 주려고. 공급해 주려고. 개발해 주려고.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면 공급자 금융이라 그래요. 자, 먼저 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의 차이점, 그리고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구입이 목적이다. 그리고 주택을 담보로 한다. 여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개발금융 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자, 여기는 별표를 두 개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에서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뭔지를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험은 예를 묻습니다. 예를 묻습니다. 시험은 여기를 묻습니다. 자, 먼저 제가 금융이라는 거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금융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빌리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빌렸어. 이제 안 빌려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를 팔아야 됩니다. 내 거를 팔아야 해요. 자, 이때 우리 내 거라는 거를 보통 우리는 내 지분이라 그러죠. 지분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빌리든지 아니면 내 걸 팔든지. 이때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부채금융, 내 거를 팔아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를 지분금융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죠. 대출이죠, 대출. 그럼 은행에서 대출할 때 그냥 빌려줍니까?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통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저당이라 그러죠. 자, 그리고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채권 발행. 그럼 여기 이제 저당이라든지 채권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부채금융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분금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이죠.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말은 그 주주들이 자기의 몫이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 주식이 100주 있었는데 돈이 필요해가지고 100주를 더 발행했어요. 그럼 전체 주식이 200주가 되어버리고 그 중에 자기들은 100주밖에 안 가지고 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100주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의 몫이 반으로 줄어버렸죠.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이고 주식을 발행하지 못하는 주식회사들은 지분을 판매하겠죠. 지분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분금융인 겁니다. 자, 그러면 부채금융, 지분금융이 뭔지 대충 의미는 이해되셨나요? 그 저기 보시면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 별표, 또는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들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팔죠. 별표. 결국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고 지분권을 팔았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시면 얘 있죠, 얘. 여기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거는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우리 시험 여기가 나오니까 암기. 그리고 이 지분금융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 주식은 휴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지분금융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자, 그다음 부채금융 한번 볼게요. 부채금융에 보니까 아까 돈 빌리는 거라 그랬죠? 여기 저당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 사채라고 나오죠? 사채가 채권입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사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시 이것도 얘가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암기입니다. 암기.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틀리시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담보신탁, 담보신탁, 그리고 프로젝트 금융, 기업보험 이런 것들은 특히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이 다 부채금융입니다. 자,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대해서 봤어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메자닌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메자닌 금융은 여기 뜻 줄칠게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섞여 있다. 한마디로 주식과 채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메자닌 금융이라 그래요. 이것도 역시 이거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암기. 그럼 여기 전환사채, 신주입수급부사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그건 알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라는 거는 결국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이라는 성격을 다 갖고 있어. 신주인수급부사채도 여기 보시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사채지만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섞여 있잖아요. 교환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선주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주는요. 보통주는 지분금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선주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우선주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메자닌 금융이에요. 자, 우리 뭐 우선주는 시험에서 우선주가 뭡니까?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자, 우선주는 일단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주식이에요.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주총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의결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고 배당만 우선적으로 보통주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결국 그 말은 이자 받는 것 같죠. 의결권 없이 그냥 배당만 먼저 우선 최우선적으로 받아가니까 마치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우선주는 형식은 주식이지만 마치 채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도 둘이 섞여 있다. 자, 후순위 대출도 막 그런 의미입니다. 후순위 대출도 가장 늦게 돈을 받아가는 대출이 후순위 대출인데, 후순위 대출은 보통 우리가 자본으로 처리하는 게 보통 우리 그 IMF 규정에 자본의 성격이 강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후순위 대출도 마찬가지로 메자닌이다. 그래서 이 뜻은 굳이 몰라도 돼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메자닌 금융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종류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나머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의 종류 봤습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금융의 종류 했었죠. 자, 그럼 부동산 금융의 종류를 했으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스스로 복습을 해야죠. 자, 부동산 금융의 종류입니다. 조금 전에 주택 소비 금융 했잖아요. 주택 소비 금융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그죠? 뭐를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이 두 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하거든요. 신용담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주택개발금융은 건설업자들이, 건설업자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건설업자들이 건축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는 거라서 건축대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 금융이다. 음. 자, 그 다음,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분금융의 종류, 네, 주식 발행, 지분권 판매, 그리고 아까 제가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거 제가 아까 안 했, 그냥 그걸 설명할 거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신디케이트, 리츠,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암기. 자,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은 돈 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아까 암기, 특히 제가 주의할 게 프로젝트 금융, 기업 어음,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탁금융. 자, 메자닌 금융은 뭡니까? 주식과 채권이 같이 섞여 있는 거다. 이것도 암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신주인수급무사채, 전환사채, 기억납니까? 교환사채, 그리고 후순위 대출,
우선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기 지금 8개 지금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들도 어디다 딱 적어두세요. 적어두시고 늘 이 제목들만 보면서 주택소비금융은 뭐더라? 주택개발금융은 뭐지? 이렇게 제목만 보고도 자꾸 연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반복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부동산 금융의 종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이자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